자, 그러면 주린이 구조대 2부 모셔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증권. 아유, 미래에셋 자산운용. 자, 미래에셋 그럼 네. 자산운용. 네. ETF 리서치 본부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리서치만. 뭐야 이거 제대로 아. 써놓은 게 없네. 네. 본부장은 맞으시죠? 네. 네. 리서치만. 최창규님 예. 맞으시죠? 뭐 대표이사 아니시고 아유, 네, 본부장님. 예. 아, 이게 주린이들은 잘 몰라요. 미래에셋 투자증권이랑 자산운용이랑 다릅니까? 달라요? 네. 그 자산운용사는 말 그대로 자산운용, 여러분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를 만들어서 운용을 해주는 운용사고요. 이 펀드를 판매하거나 ETF를 판매하는, 거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회사가 증권회사죠. 그래서 증권회사는 브로커리지라고 부르고 있고요. 자산운용사는 운용, 즉 우리의 자산을 운용해준다. 그래서 운용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좀 구분하시면 되고요. 뭐 간혹 가다가 뭐 이런 착각들 많이 하세요. 뭐 저희가 타이거 ETF인데 타이거 ETF를 만드는 이 미래에셋 증권놈들 이러면 안 되고요. 예, ETF를 만드는 것들은 자산운용사에서 만듭니다. 아, 아. 본부장님 계신데. 예, 자산운용사에서 ETF를 만들고요. 그리고 정말 자진납세 해야 될 것 같은데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저희가 이거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네, 저희가 뭐 만들겠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상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ETF는 10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법적인 규정이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만들겠다. 뭐 물론 뭐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뭐 손실을 보신 분들에게 너무나 죄송하긴 하지만 저희가 손 들고 이거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없고요. 네, 그런 건 없다. 예,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이고. 저희도 네. 나름대로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시장의 수급에 쏠림 그리고 예. 또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급락하는 과정에서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투자하신 분들이 뭐 손실이 크다라는 부분들을 저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뭐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가 주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만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뭐 손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만회할 수 있게 좀 해볼까 이런 것들을 좀 눈물겹게 저희도 멘트가 노력을 좀 기시네요. 하실 네. 말씀이 많으신 것 네. 같아요. 이거를 물어볼까봐 일부러 그냥 앞에 쭉 깔고 가시는 거야. 내가 곤란한 질문 드릴 거 뻔히 아시니까. 그래서 네, 네, 뭔가 네. 쌓아가려고. 네. 아니, 요거 ETF 전문가시니까 본부장님이. 네. 아니, 최대한 곤란하시면 노코멘트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네. 주린이 입장에서는 뭐가 가능하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지가 판단이 잘 안 되니까. 네. 이게 ETF 단위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증거금을 올려야 된다. 네. 판매한 다음에 전부 뭐 아예 그냥 폐지시켜야 된다. 네. 아니면은 뭐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얘기 나오는 게 네. 주장들이 네. 일단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거가 합리적입니까? 일단은 저는 뭐 시장의 순리, 즉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참고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전혀 상관이 그렇죠. 없고요. 오로지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네. 예,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상장 폐지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안 할까? 아니 상장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만 상장 폐지되는 거지 홍콩에는 삼성전자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도 SK 하이닉스 ADR 상장하게 되면은 레버리지 상품 상장될 겁니다. 예, 이미 SEC에 4개 운용사가 상장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없애는 게 만사일까? 없앤다고 해서 이 시장의 수급 쏠림 물론 코스피의 쏠림은 어느 정도 완화되겠지만 투자자들이 없앤다고 해서 또 안 할까? 저는 이런 생각까지 좀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기회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AI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만들고 있는 HBM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교육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는 오히려 교육 쪽으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좀 약간 걱정되는 게 SK 하이닉스 너무 좋대, 삼성전자 너무 좋대, 좋은 기업이지만 그냥 뭐 하는지도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많기 때문에 좀 기본 예탁금을 조금 올리는 방안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1,000만 원? 1,000만 원입니다.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 올려? 그러니까 현장에 계시니까 네.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맞아요. 좀 듣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 네. 3,000, 5,000 정도로 올리면 합리적이에요? 일단은 뭐 가장
그 기준이 될 수 있는 시장이 파생상품 시장이 있거든요. 파생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한때 우리나라 파생상품 시장이 아까 이건희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옵션 매도라든지 이 시장이 전 세계 넘버1이었어요. 거래량으로. 근데 기본 예탁금을 굉장히 많이 올렸고요. 참고로 그때 제가 기억나기로는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기본 예탁금을 올렸었거든요. 파생상품. 그리고 당연히 교육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파생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계좌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예요. 네, 소득난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뜯어가요. 네, 이런 것들이 그래요? 이런 것들이 접목되면서 파생상품 시장은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증거금을 한 뭐 지금 1,000만 원인데 한 3천만 원 정도까지 올린다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시장에 진입하는 진입 3천만 장벽이 원? 생기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현장에서 있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네. 네. 가장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7월 10일 하이닉스 ADR 요게 좀 분위기 반전의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까? 저는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방송 말미에 좀 생각을 하려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분명히 SK 하이닉스 ADR이 흥행에 성공한다면 참고로 어젯밤에 나온 뉴스로는 ADR 청약이 기간수 청약이 굉장히 오버부킹 됐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즉 ADR 숫자보다 훨씬 더 많은 기관 투자들이 청약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걸 말미암아 삼성전자도 좀 자극을 받지 않을까. 참고로 삼성전자는 ADR이 아니라 GDR이라고 여기서 A와 G의 차이는 A는 아메리카 미국이고요. G는 글로벌.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상장한 DR을 GDR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어디 상장돼요? 룩셈부르크 뭐 이런데. 그러니까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삼성전자는 GDR을 선택했고 SK 하이닉스는 ADR 미국을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SK 하이닉스의 ADR 상장으로 말미암아 저는 삼성전자도 ADR 상장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제시를 하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전자는 왜 GDR로 한 거예요? 사실 미국이 메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전까지 AI 이전까지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 특히 뭐 가전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고객들이 유럽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유럽을 선택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ADR 쉽게 생각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오늘 그거 빠르게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진짜 마음이 아파요. 최근에 급락 장세를 보면서 제일 마음이 아픈 게 물론 반도체도 마음이 아프지만 코스닥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코스닥.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SK 하이닉스 ADR과 관련된 얘기 그리고 코스닥 ETF들 얘기까지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이시라면서요? 오늘 먹방이에요. 이렇게라도 뵙게 돼서 너무 알차게 그래도 내용이 준비가 돼 있어서 네. 오늘 잔뜩 배우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일단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7월 10일 날 상장합니다. 나스닥에 상장을 하고요. 여기서 상장하는 게 뭐냐? 뭐가 상장한다는 말이냐? SK 하이닉스 주식이 상장한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ADR이라는 것은 아메리칸 데포짓 레시피라고 해서 예탁 증서입니다. 증서. 무슨 예탁 증서냐? SK 하이닉스 주식을 우리가 저기다 맡겨놨는데 너희가 맡겨놓은 SK 하이닉스 주식을 빼냈을 수 있는 증서를 거래한다는 얘기입니다. 저게 좀 어렵더라고요. 어렵죠. 그러니까 주식이 있어. 이 주식은 여기 있어. 네. 그거에 대한 증서를 넘겨주고 마치 주식처럼 그거를 거래한다는 건데 네. 결론적으로는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주식에 해당되는 건 어디에 예탁이 되어 있고 이 증서는 어디에 예탁되어 있냐?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날짜 보시면 7월 29일 날 신주 DR 국내 상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ADR의 원천이 되는 주식은 7월 29일 날 국내에서 상장돼서 거래가 된다는 거고요. 이 예탁 증서는 먼저 7월 10일 날 나스닥에 상장돼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예탁 증서 갖고 있으면 주식으로 바꿔 줄까요? 안 바꿔 줄까요? 바꿔줄 것 같은데? 바꿔줘요. 그래요? 네, 바꿔줘요. 이게 예탁 증서 10개가 주식 한 주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귀찮게 하지 말고 SK 하이닉스 본주를 그냥 미국에 상장시켜버리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하게 되면 미국 법령을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미국 법령에 따라서 공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미국 그 SEC 규정에 맞는 또 상장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SK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한대요. 즉 우리 기업인데 미국에 상장한대요. 좋아하시겠어요? 싫어하시겠어요? 전 좋은데요. 그래도 국내 기업이니까. 아, 국내 네, 기업에서. 국내 기업. 마치 그러면 이렇게 비유드릴게요. 코스닥에서 1등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코스피로 넘어간대요.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코스닥에 있는 사람으로서. 아, 코스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뭐 좋진 않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회적으로 ADR 상장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네. 실제로 이 ADR 상장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시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반도체 장비 회사 누군가요? ASML. 뒤에 ADR 상장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리고 대만의 TSMC ADR 형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즉 상장이라는 좀 번거로운 절차를 좀 간소화했다라는 것이 ADR 상장의 가장 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질문 있습니다. 네. 네. ADR 저거 상장을 해서 나스닥 상장한다고 하면 저기서 뭐 45조? 아까 뭐 네네네. 저거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나라에 100% 다 들어와야 되는 돈이에요? 일단은 들어와야 되는 돈입니다. 아, 그래요? 판매를 한 거예요. 아, 저거는 뭐 나중을 위해서나 어쩌고 저쩌고 뭐 저기에 그냥 미국에 계속 45조가 묶여 있을 수는 없어요? 아닙니다. 한국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SK 아, 하이닉스가 그래요? 이번 ADR 상장할 때 S1이라는 게 있고 ADR은 F1이라는 문서가 있거든요. 네. 그 문서에 보면은 이 43조 정도 되거든요. 이 43조 정도 되는 돈을 한국으로 들어와서 평택 공장, 뭐 용인팹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의 시설 추비 그리고 EUB라는 장비 투자에 쓰겠다라는 것이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즉 이 돈이 한국에 들어오는 거고요. 우스갯소리로 오늘 원화가 좀 강세였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들어와서 아. 이 돈이 들어와서 원화가 강세인 것 같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럼 그 돈이 미리 들어와요? 일단은 판매가 이미 다 끝났고요. 아. 7월 10일 날 상장되니까 증서는 상장되고요. 판매는 이미 다 끝났죠. 아, 그래요? 네네네. 그 돈이 들어온 것 같다? 네, 그렇게 우와. 분석하시는 왜냐면 분들도 있습니다. 엔화는 지금 그대로인데 맞아요. 원화만 우리나라. 강세였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 분석하시는 우와, 분들도 영향력이 있으니까 있다.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 일단 7월 10일입니다. 7월 10일이고요. 미국 시간 7월 1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금요일 날 밤 10시 반부터 하이닉스를 또 거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정규장 한국 시간 금요일 7월 10일 아침부터는 SK 하이닉스 본주를 거래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밤에는 10시 반부터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ADR 티커는 SKHY거든요. 네. 요걸 거래를 또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물론 가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시간대도 다르고요. 그리고 ADR 가격과 본주 가격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TSMC의 사례를 보시더라도 ADR 수요가 많아지면 ADR이 더 비싸지고요. 그리고 본주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 본주가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만약에 메타가 미안해 우리가 캐파가 과잉 투자된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봤더니 캐파가 모자라 우리 앞으로 캐펙스 투자 더 늘릴 거야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미국에서 먼저 반응을 하겠죠. 그 시간에 거래되는 SK 하이닉스 ADR 가격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호재가 발생하면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이 열리면 본주 가격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가격 선행 기능 아니면 가격 예측 기능을 이 SK 하이닉스 ADR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도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요거 이제 어제 오늘이군요. 나왔던 그 소식인데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네. UBS 쪽에서 하이닉스를 한국에 있는 주식을 팔아버리고 미국에서 ADR을 차라리 사라. 이게 무슨 말이야? 아마 진짜?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요것만 읽고요. 네네네. UBS가 하이닉스 ADR이 미국 헤지 펀드와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에게 국내 주식보다 접근하기 쉽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 한국 주식을 투자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글로벌 자금까지 새로 유입되면 ADR에 프리미엄을 붙일 수 있다. 국내 주식을 공매도 하고 ADR을 매수하라라고 뭐 이야기를 했다는데 뭔 내용인지를 내가 파악이 안 되던데? 네, 순서대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ADR 가격과 본주 가격은 같아야 정상이잖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같은 그렇죠. 놈이니까. 같은 그쵸. 주식이니까. 같은 SK 하이닉스를 원천으로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같은 게 정상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은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주식을 마구마구 매매하기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계좌 개설해야 되죠. 그리고 원화로 환전해야 되죠. 계좌 개설하면서 인증받아야 되죠. 그쵸, 이런 그쵸. 과정들이 번거롭기 때문에 오. 미국에 ADR이 상장되어 있다면 기본적으로 SK 하이닉스 한국에서 사기보다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K 하이닉스 ADR을 살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ADR이 SK 하이닉스 본주보다 더 높게 거래되는 프리미엄이 붙을 겁니다라는 말을 한 거고요. 두 번째, 그러면 SK 하이닉스 ADR을 사고 하이닉스를 공매도 쳐라. 아마 이거는 최근의 사례를 얘기한 것 같은데요. 지금 SK 하이닉스 ADR을 이미 청약을 해서 내가 한 10,000주 정도 SK 하이닉스 ADR을 받았어요. 네, 음. 네. 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있는 SK 하이닉스 가격이랑 내가 갖고 있는 ADR 가격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거기서 차익이 발생해요. 그럴 때는 SK 하이닉스 한국에 있는 주식을 공매도 하게 되면은 그 차이만큼 먹을 수 있지 않겠냐. 아. 이런 재정 거래, 소위 말하는 차익 거래 툴을 얘기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 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게 계속 그렇게 가져가지는 게 아니라 예, 지금 단기간에.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ADR이 너무 비싸게 거래되면은요. 너무 비싸게 거래돼요. 프리미엄이 붙어서 비싸게 거래되면 한국에서 SK 하이닉스 본주를 산 다음에 DR로 바꿔요. DR로 바꿔버리면 당연히 본주가 더 싸고 DR로 바꿨으니까 또 차익이 발생하겠죠. 네. 이걸 갖고 DR 차익 거래라고 불러요. 아, 그 아비트리지가 또 있군요. 아비트라지가 있어요. 그래서 아. 기사에 나온 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기사까지 잘 챙겨서 설명을 해 주셨고. 결국은 이게 뭐 45조 그것도 들어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만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생각이 됐던 전자와 닉스. 네. 얘네들이 미국에 가면 과연 이 멀티플을 어떻게 적용받을 것이냐. 네. 마이크론보다 훨씬 회사 크고 영업이익도 많고. 많고 좋고 응. 회장님이 또 대단하신 분이고 네. 그러면은 한국에 상장돼 있을 때 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야 뭐 이랬지만 미국에 저렇게 가면 마이크론보다 높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거 기대하세요? 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실제로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뭐 ADR 관련해서 많이 보셨겠지만 TSMC 참고로 대만의 TSMC는 무려 1999년에 ADR을 상장했어요. 1997년인가? 1999년에 ADR을 상장했고요. 참고로 대만은 주식 거래, 외국인들이 대만 증시에서 거래하기가 한국보다 더 까다로운 나라예요. 실명 인증 받아야 되지, 계좌 개설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TSMC 입장에서는 ADR을 상장해서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미국에 상장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하는데요. TSMC가 2022년 같은 경우에는 PER이 11배였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11배였고요. 뭐 이때도 TSMC는 굉장히 좋은 회사였고요. 근데 2023년 19배, 그리고 2024년 28배, 그리고 2025년 30배, 그리고 2026년 현재는 거의 37배 정도에 달할 정도로 PER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네네. 결국은 TSMC의 ADR이 상장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 미국 투자자들이 자유롭게 TSMC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TSMC 들어가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패시브적인 수급, 글로벌 반도체 ETF를 필두로 한 패시브적인 수급이 TSMC의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가파르게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장표를 준비하면서 ASML도 한번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요. 근데 ASML은 장표에 제가 시간 데드라인에 걸려서 넣지는 못했는데 네네. ASML도 비슷하게 PR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서 평가받는 것보다 네. ADR로 미국에서 평가받는 게 멀티를 더 주더라. 그런데다가 TSMC 같은 경우에는 ADR 가격이 본주 가격보다 더 비싸요. 비싸요. 네, 뭐 물론 그런 일들이 없어지려면 또 TSMC 주식을 대만에서 사가지고 또 DR로 바꿔서 또 차익 거래 이런 스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글로벌리하게 AI 산업의 가장 큰 격전지가 미국이고 네. 미국에서는 TSMC 주식 특히 ADR에 대한 수요가 훨씬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얘가 프리미엄을 받아서 거래가 되니까 본주도 따라 올라가요.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음. 예, 완전히 프리미엄이 계속 벌어져서 미국은 굉장히 높게 거래되고 뭐 대만은 낮게 거래되는 일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결국은 미국에 상장된 ADR 밸류에이션이 본주의 밸류에이션도 땡겨가는 그런 견인 효과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렇게 직접 장표 만드시면서 네. 분석도 하셨을 텐데 네. 하이닉스도 그럼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화면 잠깐 보시면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게 저희는 이런 것도 해요. 각 그 글로벌 반도체 ETF에 어떤 기초 지수가 쓰이고 있고 이 기초 지수에서 하이닉스 ADR을 담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도 저희가 방법론을 한번 분석을 한 거고요. 미래세 자산운용 자료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면 NISE 세미컨덕터 속스라고 많이 불리우는 그 반도체 ETF의 기초 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미국 상장 ADR 포함 단어 보이시죠? 예, 그리고 시가총액 1억 달러, 상장 기간 3개월 이상,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MVIS라는 또 SMH라는 반도체 ETF의 기초 지수인데요. 여기 보시면 ADR 포함, 그리고 시가총액 유동기준, 그리고 시가총액 순위가 순위 합이 낮은 25개 종목,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원주 기준으로 시가총액 적용해서 3개월 이상 되면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3개월이 지나면은 SK 하이닉스 ADR도 이 글로벌 반도체 ETF에 편입이 될 거고요. 저희는 최소 7조 원 정도의 패시브 수급이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SK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몇 배 정도? 지금이 6배, 7배 정도잖아요. 네, 저는 6배. 충분히 마이크론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8배? 마이크론이 지금 7, 8배. 보면은 한 많이 떨어져서 떨어져서 한 8배 정도 되니까 최소한 지금 상황에서는 마이크론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받아야지. 그러게요. 난 더 받아야 된다고 봐. 네. 그러면 결국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결국 그러면 삼성전자도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삼성전자도 SK 하이닉스의 성공 사례 또는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는 사례를 목격한다면 삼성전자도 ADR 발행을 좀 고려해봄직하지 않을까? 오케이. 네, 그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좋은 네.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이 우리가 있습니다. 원래 이게 제가 무슨 기시감이 드냐면 왜 뭔데? 그 2배 레버리지 막 할 때도 우리가 막 박수 쳤어. 아, 사실 그렇죠. 이렇게 될 줄 몰랐지. 환영했었어요. 맞아. 근데 약간 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지식이 제한적이라 전문적인 지식은 어떠한 정확한 부작용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예를 들면 지금은 미국 본장 다 영향을 받고 나서 얼추 나스닥이 요 정도 빠졌으니까 우리나라는 요 정도 정도. 빠지겠지라는 감으로 이제 장을 9시에 땅 시작하는데 맞아요. 만약에 하이닉스 ADR로 미국 내부 이슈가 터져가지고 하이닉스 ADR도 같이 나스닥이랑 폭락했어. 그럼 우리도 개장할 때 갑자기 그냥 딱 정확한 수치에 맞춰가지고 폭락으로 시작한다든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미국 요거는 또 상한가 한가 없죠. 그렇죠. 미국이니까. 그러니까 네. 만약에 변동폭이 좀 더 이야. 극심하고 미국 내부에서 요거 관련해서 파생적인 상품이 또 나와 버리면 네. 그걸로 또 흔들려서 우리 장에 외국인의 장난질이 파생적으로 더 심해진다거나 네. 그러니까 갖고 놀 수 있는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 코스피 장에서. 맞습니다. 이럴 수도 해볼 있고. 수가 네. 있네요. 역시 명 앵커십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요? 일단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악재 이제 좋은 건 얘기했으니까 나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주가 그래도 2.5% 늘어납니다. 네, 2.5% 예, 유증 효과. 즉 주가의 희석 효과가 2.5% 정도 발생을 하고요. 아마 날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주가 상장되는 날짜가 장표 보시면은 7월 29일 날 이 DR에 해당되는 신주 2.5%의 신주가 국내 증시에 상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월 29일 날 이 정도를 즈음해서 유상증자에 해당되는 효과, 즉 신주의 주가 희석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악재로 꼽히는 거고요. 두 번째 악재로 꼽히는 거, 악재일 수도 있고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ADR이 상장하게 될 경우에 4개 운영사가 레버리지
그리고 인버스 레버리지 ETF를 상장하겠다라고 이미 SEC에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SK 하이닉스 ADR 레버리지 단일 종목 레버리지가 미국에도 상장하는 거다 보니까 주가 변동성은 어느 정도 커질 수 있다. 특히 또 우리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봐야 될 게 하나 더 생긴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S&P 500 보시죠, 나스닥 100 보시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죠, 그리고 주요 빅테크 기업들 주가 보시죠, 그리고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주가 보시죠, SK 하이닉스의 ADR 주가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변동성 때문에 힘들지만 SK 하이닉스 ADR 글쎄요 변동성 어느 정도 일어나겠지만 어찌됐건 미국계 투자 자금들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좀 더 유입될 수 있으니까 저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좀 더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단점에 대해서도 네. 말씀을 해 주셨고. 네. 참 뭐 저도 좀 이 금융시장에 몸담은 지 이제 26년 차인데요. 저도 오늘 같은 장 아니면 최근 같은 장을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우울해요. 그리고 그쵸. 또 오늘 오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오전에 방송을 할 때도 다른 방송이긴 했지만 뭐 사이드카, 뭐 서킷 그쵸, 브레이커, 그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했었는데 와 너무 오늘 또 설명하고 나니까 또 발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써 막 힘내서 웃으면서 네. 말씀해 주시고는 계시지만 네. 지금 마음은 다 골마 있는 걸로 그렇죠. 저희가 알면 될까요? 예, 저도 굉장히 웃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런 웃는 게 상태지만. 웃는 게 아니야. 뭐 이런 네. 모습으로 진짜 방송을 하고 있다. 그 점도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 ADR도 결국은 뭐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또 패시브적인 수급에서 분명히 호재니까 뭐 강조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 갖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은 그것만 알아두시면 될 거야. 7월 10일 날 ADR 상장하면 이제 떡상한다. 네, 그리고 그쵸? 그리고 두 네, 달 그렇잖아. 또는 3개월 뒤에 또 글로벌 반도체 ETF가 또 SK 하이닉스 담게 되면 또 패시브적인 수급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네. 뒤에 자료 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잠시만요. 그러면 저희 저거 오늘도 심신 안정을 위해서 네. 티백 세트 잠깐만 말씀드리고, 좋아요. 그리고 뒤쪽 자료 너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어우 따끈따끈. Nature 레몬 머틀 릴렉스 타임. 오 냄새 맡자마자 지금 힐링이 된다. 약간 장 안 좋고 좀 분위기 안 좋고 이러면 아 이거지. 안 주셔도 되는데. 이거지. 주세요. 줘야죠. 아니 근데 뭔지 향을 모르겠네. 딱 맡자마자 네. 야 이거는 이거 먹어 이거 나 괜찮아. 또 이게 이게 여러분이- 시원하게도 먹을 수 있구나. 여러분이 약간 장이 안 좋고 막 음. 그럴 때 사실 아까 저희 이건희 대표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게 그거 뚫어져라 쳐다본다고 그거 안 오르거든. 맞아. 내가 이거 계속 본다고 그게 모르겠어요. 긴장을 내려놓는 그쵸. 차 한잔 마음을 하면서 내려놔야지. 책도 읽어보고 TV도 보고 하늘도 쳐다보고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밖에 이렇게 막 쳐다보고 막 이러면은 막 사람들 지나다니잖아. 그러니까 멍 때리고 그거 보는 것도 좋아요. 예. 그럴 저는 때 레몬 머틀 네이처샵 레몬 릴렉스 머틀과 타임. 함께. 예. 네. 레몬 머틀 티백 세트에 티백 30포 2개 플러스 파우치 티백 5개 이렇게 해서 49,000원. 30포 티백 1개 플러스 콜드브루 500ml 플러스 파우치 티백 5개 42,900원. 배송비는 무료. 예. 아니 이게요 따뜻하게 먹으니까 향이 싹 퍼지는 게 그 고급 마사지샵 같은 데 가면 아니면 호텔 로비에 딱 들어서면 나는 아, 되게 은은한 고급스러운 향이 나거든요. 그래요? 호텔 로비에서 이런 거 나요? 여기 위에 콜레드. 저 오. 호텔을 안 가봐서 네. 몰라요. 네. 아니 로비는 가볼 수 있잖아요. 모텔은 많이 가봤어. 모텔. 왜? 너 지방 가면은 잘 데가 모텔밖에 더 있어? 관광 호텔 아닌가요? 관광 호텔. 근데 저는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 아니. 예, 말씀하세요. 제 거는 콜드브루예요. 콜드브루. 콜드브루. 오. 네. 근데 오. 저는 신기한 게 우리가 아이스로 먹고 있는데 아이스인데도 향이 엄청나게 진하게 느껴져요. 아니 이게 제가 걱정이 됐던 게요. 사실 향이 너무 좋으니까 이런 티 종류들은 카페인이 많으면 임산부는 좀 먹기가 그렇거든요. 임산부 카페인 섭취를 좀 내가 주의해야 먹게 돼서. 되나? 그런데 이게요. 카페인이 없어요. 카페인 없어. 네. 이거 레몬머틀 이게요. 음. 슈퍼푸드라고 부를 정도로 정말 뭐 호주에서는 귀하다고 하는데 네. 이게 카페인이 없는데
레몬보다 더 깊고 산뜻한 허브 아로마 향이 나서 그래서 이게 인기가 많다라는. 레몬 머틀. 한번 이야, 쳐볼까? 이거 레몬 카페인이 머틀. 없어? 레몬보다 더 진한 레몬 향을 자랑하는 게 레몬 우와, 머틀이고 너무 맛있는데? 카페인 없고 맑고 상쾌하게 즐길 수 있는 호주산 허브 식물.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멋있다. 요런 거네. 네. 네이처샵 레몬 머틀 분말. 요런 거구나. 그런 거 우와. 같네. 레몬그라스 무슨 뭐 허브처럼 요런 거네, 이런 거. 정말 고급스러운 맛인 것 같아요. 오.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먹어볼 수 없는 그런 티 향이 나고요. 그냥 레몬 여러분 레몬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 레몬 향도 나요. 나는데 그 허브의 고급스러운 향이 입안에 감돌면서 이게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었던 그런 향의 알았어요. 네, 예. 차인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다른 거 떠나서 달지 않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달지 아. 않아서 네, 단맛이 좀 없고. 이게 약간 ADR 같은 거예요. 레몬은 아닌데 레몬 향은 나는 아하. 허브잖아요. 그러면 ADR 같은 거지. 그럼 레몬과 바꿔주나요? 레몬 느낌만 느낌만 나면 되는 거잖아요. 역시 거래만 아. 되면 되는 거죠. 네. ADR. ADR 유머인가요? 너무 좋다 이거. 알겠습니다. 네이처샵 레몬 머틀 릴렉스 타임 A세트 B세트 있으니까 카페인 없고 레몬보다 산뜻하고 허브 아로마고 긴장 딱 내려놓을 수 있게 만들고 딱 좋잖아. 손님 대접용. 너무 고급스러워. 임산부도 네. 마실 수 있고 딱 좋잖아요. 너무 좋네요. 좋다. 그래 이런 거 마시면서 좀 힐링하고 네. 릴렉스하고 예. 근데 만약에 ADR 상장하게 되면 이제 방송 끝나자마자 또 이제 ADR 상장할 때 또 가격 보고 NXT 보고 ADR 보고 힘들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긴 자, 해요. 그러면 다시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3프로랑 네이처샵 콜라보레이션 레몬 머틀 릴렉스 핫딜 세트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창기 본부장님한테 다시 돌아가서 네. 아까 자료 뒤쪽은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저도 요즘 뭐라고 좀 추천을 드리기가 아니면 좀 권해드리기가 힘든 게 반도체 워낙 수급이 쏠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했던 조선, 방산, 원자력, 전력기기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섹터 또는 ETF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디를 다시 한번 AS를 해드려 볼까 고민하다가 코스닥을 선택을 했습니다. 참고로 7월 1일이 코스닥 개장 30주년이었어요. 네, 7월 1일이. 그랬군요. 네, 1996년 7월 1일 날 코스닥 시장이 개장됐고요. 코스닥 시장의 모태는 나스닥 시장이었어요. 나스닥 시장처럼 성장주 또는 뭐 약간 당장 실적은 뒷받침되지는 않지만 뭔가 모험 자본들 아니면 모험 자본들이 좀 집대성될 수 있는 기술주들이 좀 상장을 해서 미국판 나스닥, 한국판 나스닥처럼 성장하길 바람을 담은 시장이 바로 코스닥입니다.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군요. 네, 나스닥, 코스닥. 네. 나스닥, 코스닥. 네.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총 32종의 코스닥 관련된 ETF 상장되어 있고요. 사이즈는 4.5조, 코스닥 150, 코스닥을 대표하는 지수죠. 코스닥 150 ETF가 4.5조로서 순자산 1위고요. 그리고 특정 운용사가 한 7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가장 사이즈가 큰 것은 코스닥 150 ETF가 4.5조로 사이즈가 가장 크고요. 여기도 레버리지가 있네요. 역시 코스닥 150 레버리지가 3조 원, 그리고 코스닥 액티브 ETF가 아마 올해 기억이 나실 텐데요. 코스닥을 벤치마크 지수로 하면서 액티브, 즉 알파 수익률을 내겠다라고 했던 코엑트 코스닥 액티브가 5천억, 그리고 라이즈 코스닥 150, 그리고 타임 코스닥 액티브가 3천억 정도의 사이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이즈는 크지 않은데요. 그만큼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코스닥은 어떻게 본다면 좀 액티브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시장으로 접근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겠지만 액티브, 즉 종목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ETF들이 좀 많이 상장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요것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네. 코스닥 150은 그러면 정체는 뭐냐? 코스닥 150은 어떤 업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 이런 것들도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150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IT 소프트웨어, 그리고 소비재, 엔터, 그리고 기타 성장주,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기타 성장주로 좀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코스피 100에서 60%가 넘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이 집중된 코스닥 코스피보다 좀 6개 업종 정도로 분산된 코스닥 150이다 보니까 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국민 성장 펀드와 같은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유입이 되더라도 네. 좀 코스닥 150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각자 도생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코스닥 150. 코스닥 30은 없어요? 코스닥 코스닥 10. 코스닥 10은 없습니다. 아, 10은 없고. 예. 30은 있어요? 예, 예전에 있었습니다. 아, 예전에 근데 없어졌어요? 예, 예전에 코스닥 30, 뭐 코스닥 50, 그리고 뭐 스타 지수, 네. 뭐 이런 유형의 좀 지수들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코스닥 150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 지금 정부에서도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실 기업 퇴출이라든지 뭐 좀비 기업 동전주 퇴출이라든지 아니면 승강제라고 해서 코스닥 내에서도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좀 탄탄한 기업들을 프리미어 리그라고 해서 승강제를 좀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어서 네. 저는 뭐 당장 뭐 모든 업종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하반기에는 코스닥을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요즘에 그 반도체 소부장은 조정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고, 뭐 네. 바이오는 좀 튀고 있는 그런 장세잖아요. 네. 그러면 코스닥에 뭐 통째로 묻어두는 것보다 좀 선별적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그런 움직임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면 시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종목으로 갈 거냐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이게 시장으로 갈 거냐 이게 패시브형 앞서 설명드렸던 코스닥 150 같은 게 이런 시장으로 갈 거냐라는 유형이고요. 아니야 코스닥은 시장으로 가는 것보다 톡톡 튀는 기업들 바이오가 좋을 때는 바이오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이 좋을 때는 소부장 그래서 액티브로 가면 어떨까라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패시브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코스닥 150이나 아니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와 같은 상품이 대표적인 상품이고요. 그리고 액티브형 같은 경우에는 코엑트 그리고 타이거, 타임 이런 회사에서 코스닥 액티브 ETF도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화면 잠깐 보시면은 그래서 뭐 최근에 액티브 전략 유형들 한번 9종이 상장돼서 정리를 좀 해갖고 왔는데요.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 액티브 ETF 9종이 상장을 했고요. 코엑트 코스닥 액티브가 5,100억으로서 가장 사이즈가 큰데요. 뭐 최근에 이 코스닥 액티브 ETF 쪽에서는 어떤 걸 많이 담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더니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을 좀 많이 담고 있어서 이것도 아마 코스닥 종목들을 선별하실 때 참고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종의 코스닥 액티브 ETF 뭐 아직은 확실히 액티브 효과 즉 종목을 골라서 수익률을 쫙 올리겠다 이런 효과들이 두드러지진 않는데 코스닥 150 대표지수 마이너스 16% 1개월 동안 마이너스 16%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뭐 한 2개 정도는 코스닥 150보다 아웃퍼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 정도는 약간 언더퍼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별 종목을 쏙쏙 뽑아서 투자하는 코스닥 액티브 ETF도 좀 그렇게 큰 그 두드러진 성과는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야 개선될까요? 결국은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가장 큰 코스닥의 본질적인 문제는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신뢰. 네. 삼천가 같은 그런 삼천만큼 사랑해 같은 그런 일들. 뭐 이런 결국은 금융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이런 신뢰적인 부분에서 뭐 물론 전체 코스닥 시장을 싸잡아서 비난하는 건 좀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몇몇 기업들이 그런 어떻게 본다면 그런 신뢰를 깨는 행동을 했었고. 근데 그게 왜 관리가 안 돼요? 전 그런 게 약간 조금 의아해요. 그러니까 의지 부족인가 아니면 시스템에 뭔가 뭐라 그럴까 중간에 구멍이 있는 건가? 아니면 그만큼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건가? 저는 신경을 안 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장하는 과정 그리고 또 상장 폐지하는 과정을 놓고 따졌을 때 상장도 어렵지만 상장 폐지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재무적인 문제가 생겼다, 아니면 도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상장 폐지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본다면 좀 빨리 퇴출돼야 될 기업들이 계속 남아 있다 보니까 그 시장 자체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NHN, 뭐 네이버 같은 기업들도 한때 다 코스닥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코스닥에서 덩치를 키운 다음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이런 모습들도 결국은 코스닥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종의 좀 어떻게 본다면 허들 역할을 하지 않았나. 코스닥에서 성장을 해서 다 코스피로 넘어갔거든요. 이런 것들도 코스닥의 구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좀 방법론적인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저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특히 뭐 코스닥 얘기 나왔으니까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네. 기업의 총 수를 네. 그냥 아예 절대수로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마 500 종목 뭐 1,800개 종목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그렇죠. 기업이. 예. 네. 1,800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이거 직접적으로 제가 종목 언급은 안 할게요. 네네. 네. 코스닥의 맨 뒤쪽으로 가보면 우리가 뭐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진짜 종목들 처음 보는. 네. 들어가 보잖아. 시총이 얼마인 줄 알아? 70억이야. 70억. 본부장님 1년 연봉이에요. 이거 정말인가요? 감사합니다. 아니, 농담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의 거래도 없고 이거 악용돼가지고 나쁘게 막 주가 조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이런 종목들을 왜 냅둬? 그냥 아예 한 500 종목, 1000 종목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맞습니다, 진짜. 누구 하나 상장을 시키려면 꼴찌에 있는 그 종목을 빼고 그쵸, 얘를 그쵸. 넣어야지 맞는 거지. 네. 그래야지. 아니 국가대표 축구 국가대표 뽑아. 음. 그러면 23명인가 4명이 정원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번에는 한 50명 뽑아보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뭐 마음 내키면 55명, 뭐 마음 내키면 100명 이렇게 뽑을 수는 없으니까. 네. 약간 우리 같은 작은 시장에서 이렇게 코스닥에서 2,000 종목 가까이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사실은. 아마 그래서 정부에서도 음. 뭐 프리미어 리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리그 또 그 밑에 있는 리그를 만들어서 네. 그런 그룹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위 그룹핑에 있는 기업들은 아무래도 뭐 상위 그룹핑에 있는 그룹들보다 뭐 재무적인 요건이라든지 네. 펀더멘탈이 약한 기업이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런 식의 방식을 좀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고로 중국의 상해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선전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밑에 하부 거래소들이 있어요. 어떤 거래소가 있냐면 차이넥스트라든지 커창판이라는 리그가 있어서 뭐 물론 너무 작은 기업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기술 기업들 지금 뭐 과거의 테슬라처럼 기술력이 충분한데 자본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는 차원이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예. 뭐 더 있으세요? 이제 마지막 정리. 마지막 정리 예. 딱 정리하고 끝내죠. 정리, 네. 예. 자, 그러면 코스닥은 어떻게 투자하시면 좋습니까? 예, 그래서 코스닥? 예. 요거는 그냥 아. 요 정도에서 그냥 그럴까요? 할까요? 그럴까요? 예. 왜냐면 다들 지금 코스닥 오늘 저기 뭐야 네. 700 가가지고 다 다들 마음 멘탈이 아파. 지금 네. 그게 알겠습니다. 저도 코스닥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한번 정리를 해갖고 왔고요. 저의 무리수가 뭐 시청자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비춰졌는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도 뭐 자본시장에 몸담고 있는 1인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그럼요. 잘 됐으면 좋겠다. 말씀이지. 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요. 내용은 너무 좋고 본부장님이 또 이제 잘 준비를 해오시니까 웬만하면 다 하면은 좋은데 네, 그게 이제 뭐 딜리버리가 안 되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굳이 그거를 하는 게 네, 상황이. 뭐 네. 서로한테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제 코스닥 살아나면서 다시 1000포인트 가고 그렇죠. 1500포인트 그러면 또 신나서 할 네. 건데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자, 굉장히 또 어려운 시장에서 오늘 또 좋은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하이닉스 ADR 상장 관련해서도 좀 좋은 아이디어를 주신 우리 미래에셋 자산운용 ETF 컨설팅 본부장입니다. 컨설팅 본부장. 컨설팅 본부장. 네. 예, 우리 최창. 호랑이 선생님 최창규 본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